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책을 읽게끔 하는 학교 교육이 아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박태웅 선생님과 그 홍사훈 기자의 그 대화에 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우리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는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 시대여서 그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아주 적절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어, 이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잠깐 얘기하고, 네, 리터러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지식을 주입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제한적이었어요.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지식을 좀 주입받았고, 그 외에 뭐 특별히 지식을 주입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 그리고 뭐 가정, 그 외에 많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어, 우리가 뭐 컴퓨터만 켜도 사실은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의 학교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우선 목록은 무엇인가? 현재 수많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AI의 본격적 출현 직전에 있는 시점이다. 현재가 직전에 있는 이 시점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거나 정보를 주입받을 수 없어서 정보를 주입받는 것이 목표인 것이 아니라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 그게 바로 뭐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립이라는 거예요. 자, 리터러시 개념도 아직 확실히 지금 제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리터러시가 제가 지금까지 대략 제시한 것은 뭔가 문장을 읽고 그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또 어떤 글을 읽고 아, 이것이 어떤 뜻이구나.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실질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이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미디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얻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용어부터 차례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리터러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리터러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읽고 쓰는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리터러시 자체가 뭐니까요?
읽고 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네. 그런데 간혹 또 어쩌다 한 번씩은 리터러시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터러시가 우리 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관점에서 조금 그렇게 다르게 쓰고 또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리터러시가 있다.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 리터러시 안에 능력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건데, 자, 어, 그런데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능력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단어가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 능력이라는 단어를 또 갖다 이렇게 좀 붙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특정 분야의 지식이다. 또 교양이 있다. 능력이다. 컴퓨터 등의 어떤 사용 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 또 뜻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리터레이터 읽고 쓸 줄 아는 리터럴 글자 그대로의 문자에 리터러시 리터러리 문학 문예 문헌 문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터레처 문학 이렇게 네, 이런 좀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네, 리터러시 하면 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리터러시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네. 리터러시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거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고 쓴다는 것은 표현의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기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근데, 자, 여기 뭐 규범 표기는 아직 미확정인 거예요. 이 정도 쓰면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네. 지식과 능력. 맨 끝에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컴퓨터 리터러시. 컴퓨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고도 정보 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시대에 뒤진다고 여겨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기업 단위로 컴퓨터 리터러시의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에서도 컴퓨터 리터러시의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정의의 가장 기본적 정의의 맨 끝에 뭐가 들어갑니까? 능력이란 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그래서 리터러시 자체가 능력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표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리터러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 이해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꼭 반드시 표현의 영역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표현의 영역까지 나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아니에요. 리터러시가. 네,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아니고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이 강좌 제목 아래에 이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것은 유튜브를 보고 이해하고 나에게 또 좋은 유튜브를 또 발굴해서 또 유튜브를 어, 어, 좋은 유튜브를 또 감상하는 능력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 창작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는 것이 리터러시라는 것입니다. 네, 리터러시. 네. 그리고 이제 리터러시라는 것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번역되느냐. 논문에서는 약 10여 년 됐어요. 10여 년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뭐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리터러시를 원어로 그대로 쓰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 번역어를 썼는데 대부분 이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문식성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 문식성,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두 번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해력이라는 것도 또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어, 생태 문해력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자연환경과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인공적이고 파괴된 환경에 대한 거부, 뭐 자연에 대한 관심과 보존 욕구 등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각적 문해력 이런 것도 또 쓰기도 해요. 1960년대 말 미국의 미술 교육학자 데브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단순히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디어 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일단 미디어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미디어에 담긴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구성해서 표현할 줄 아는 것. 거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이제 혹시 당신도 문맥, 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러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체적, 비판적, 그것을 아예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주체적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결국은 문맹이라는 거예요. 리터러시가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읽지를 못한다.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문맹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문장을 읽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문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과거의 글자를 읽지 못한다라는 그 문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실질 문맹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문맹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 너 문맹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야, 너 글자 못 읽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너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문맹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실제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당신도 문맹?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글자를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글자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게는 주체적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러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미디어가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주 가장 간단한 미디어가 뭡니까? 이제 학교의 게시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후배가 학교 조교로 있었는데 어, 특별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경험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 공지사항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학교 밖에 그 학과 사무실 바로 밖에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딱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 선생님, 이 공지사항을 보긴 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참 이상했지만 아, 뭐,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모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학생들이 자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린아이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그 한글로 써여져 있는 그런 공지사항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가서 이제 같이 읽기만 했는데 아, 예, 교수 선생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같이 읽어도 또 이해를 못해서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안 해준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서 바로 이제 네, 선생님 알겠어요 하는 애는 집중력이 결여돼서 혼자 읽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고 또 진짜 심한 학생들은 진짜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학생은 사실 문맹이에요. 문맹.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쓰여져 있거나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로 써져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문맹이죠. 네. 그리고 리터러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학생인 거죠. 자, 또 봅시다. 소통에 활용되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이제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네. 뭐 저도 사실 일부 들어가죠. 처음에 키오스크 같은 거 나왔을 때 저 이제 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이라서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뭐 햄버거 가게에 갔을 때 키오스크를 쓰다 보면 신청하는데 무슨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햄버거를 두 개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뭐 뒤로 젊은 대학생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외향적 성격이라서 물어보는 게 전혀 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학생한테 나는 이걸 하나 선택했는데 다음에 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어떻게 잘 모르겠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 자기가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잘 유심히 잘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문맹이 되는 거죠. 문맹이. 네.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워야죠. 배워서 알면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표현까지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것이 읽고 쓰는 것인데 리터러시 능력이 없어. 리터러시가 없어. 그러면 읽지도 못해, 쓰지도 못한다. 결국은 실질 문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 기기,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문명인 사람 중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어떤 또 디지털 기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죠. 네. 그래서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또 읽고 쓰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껴야 하겠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껴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현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즐길 줄 알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말초적, 쾌락적, 소비적 즐거움이 아니라 네, 지각적, 어떤 깨달음을 주는 즐거움, 생산적인 즐거움 이런 걸 누릴 줄 알아야겠다는 뜻이죠.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은 미래의 미디어 변화에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떤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읽고 쓰기가 늘 즐거워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미디어 기기가 나올까? 어떻게 미디어가 변화를 할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흥미롭다라는 거죠. 변화에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의 흐름 단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교시에서 살펴봤던 마셜 맥루언의 그 미디어라는 책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흐름 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주 옛날 원시 시대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동굴에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디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 언어가 생기면서 이제 책이나 인쇄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그리고 사진,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디지털 매체,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가상현실까지 나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미디어의 어떤 사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네, 시험 문제입니다.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자, 프레이밍이죠. 두 번째 게이트 키핑. 세 번째 아젠다 세팅. 네 번째 아젠다 키핑.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프레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프레임의
닫혀 있으면 안 된다. 무편집, 그래서 이제 무편집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편집본이라는 것은 이미 프레임을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은 걸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그 무편집본조차도 사실은 좀 더 프레임이 클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일정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딱 보이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는 토탈을 그 네이버라는 것을 거기서 본다면 네이버라는 포탈을 보게 된다면 그 네이버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뭐 뉴스나 또 어떤 영상체를 봤을 때 아, 요거는 이러한 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겠구나.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겠구나. 아, 그것은 보여주지 않네. 아, 이렇게 그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거, 그 지금까지 왔던 익숙한 것이 아니, 그 어떤 새로운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프레이밍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게이트 키핑입니다. 게이트는 문이고 키프는 지키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문지기라는 거네요. 문지기.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다. 선별해 주니까요. 우리가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게이트 키핑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뉴스를 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겠죠. 근데 게이트 키핑이 있어서 네, 나름 음, 선별된 뉴스를 보긴 보는데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해야 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이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뉴스를 나왔는데 그 뉴스에 관한 것들이 한 3시간 지났더니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건 어떤 특별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것이죠. 네. 가짜 뉴스가 범람한다. 이것은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볼 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볼 때, 자, 현재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음, 현재 가장 큰 게이트 키핑.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바로 네,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음, 그래서 내가 어떤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내가 또 유튜브에서 어, 동영상을 검색해서 볼 때, 이미 다 알고리즘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올려준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알고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젠다 세팅입니다. 아젠다 세팅.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인데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아젠다 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떤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정부는 아니고 이제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아젠다 세팅이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국민청원이었죠. 네, 그래서
뭐 청와대인가요? 거기에 글을 올린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숫자가 거기에 동의를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아젠다가 되어서 정부에서 꼭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젠다 키핑. 그리고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겠죠. 이런 것을 아젠다 키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벌써 뭐 2년 됐죠? 그때 이제 그것을 저희가 설명하기가 가장 편해요. 아젠다 키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를 세팅했고, 그게 먹혔죠? 그리고 그것을 아젠다 키핑을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그런 아젠다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여권에서는 그거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 바뀌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선거 막바지에 정권 교체에 맞서서 이제 정치 교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의 아젠다의 어떤 서로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아젠다 키핑, 아젠다 세팅의 관계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당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의 정권 교체의 아젠다가 좀 더 주를 이루었고 당시 여권의 아젠다 어떤 세팅은 좀 늦었다. 반대로 말하면 야권의 아젠다 키핑이 좀 잘 먹혀들었다, 유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레이밍, 데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사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책을 봤는데 미디어의 사요소는 그렇게 제시하지 않더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 이 미디어의 사요소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지금 미디어 읽고 쓰기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이제 교양도서에서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미디어의 사요소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를 이것도 또 시험 문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4요소에 대해서 뜻이요. 그러면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에 접근해야겠죠.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이제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이제 지금은 갖추었죠. 그럼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다.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연구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따라서 일단 시험 문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 미디어 접근 능력, 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처음에 이제 미디어 접근 능력. 그래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죠. 이해. 그래서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나아가는 거. 시작이 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반절 이상 한 거다 이런 뜻이죠. 이거 표현까지 꼭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미디어 이용이 처음에 1차적이고 활용, 또 표현하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면 그게 이제 2차, 3차가 되는 건데 이 미디어 접근 능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디어 이용이 있고 미디어 활용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디어 조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미디어 기기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리터러시라는 것은 어떤
인쇄 매체 또는 뭐 책, 뭐 신문, 잡지, 책 이런 인쇄 매체를 통한 리터러시는 부작용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종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읽고 책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읽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언론사의 신문을 읽더라도 종이 신문을 가지고 읽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무실이나 병원 같은 데 기다릴 때 큰 데서 읽는 거고 그런 거고 거의 개인은 이제 종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바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나는 사실은 어떤 그 정보를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켰는데 그래도 그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꺼야 되는데 끄지 않고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자기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정보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가 주로 뭐 쓰는 어떤 소비적인 그런 어, 매체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웹툰을 본다거나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미디어 중독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미디어 이용, 미디어 활용뿐만 아니라 미디어 중독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미디어 접근 능력 말씀드렸어요. 미디어 이용, 미디어 활용, 미디어 조절. 자,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에서 주문을 못한다.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 단말기. 자,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마다 이렇게 주문 키오스크가 있죠. 자그마하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은 주문이 딱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디지털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면 그 바로 디지털 소외 현상이 돼서 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소외 현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친한 그 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쓰니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주문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라지게 돼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는요. 자, 현실. 자, 우리 현실에서 이제 미디어 기기가 있어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죠. 이런 세대들은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어, 이런 어떤 손전화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집 전화가 있었는데 공중 전화가 있었는데 손전화가 생겨서 개인 전화가 생겨서 참 편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어린 아이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손전화는 당연히 있었고 그때 의사소통을 주로 뭘로 했냐? 친구들끼리 문자로 한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제 또래, 제 연배, 제 또래와 또는 제 연배 이상의 세대들과 지금 한 20대 사람들의 어떤 소통 방법을 보면, 저나 저 선배들은 통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20대 아이들은, 20대 이제 사람들은 문자를 주고받는 걸 더 편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네이티브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판적 이해 능력이 필요한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거의 없다. 또 산업, 왜 또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산업적인 동기로 자본을 추구하거나 광고 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디어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또는 왜곡, 거짓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미디어 언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해, 팩트 체크에서 시작해서 비판적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에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미디어 마스크를 착용하자 뭐 그런 단어도 나오는 거죠. 소통하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원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한 방향 미디어였다면 지금은 쌍방향 미디어다. 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 참여 욕구와 능력, 주범 인지와 준수. 네.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했다면 내가 당연히 표현도 해줘야겠죠. 이해와 표현의 연속이죠. 상호과정이죠. 댓글 달기, 악플로 인한 자살, 댓글 조작이란 정치적 사건만 봐도 이 댓글 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달기가 하나의 소통하기 한 종류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통하기. 용건만, 과거에는 용건만 간단히 하자 그랬었죠? 전화하면. 지금은 사소한 건 하나하나 다 소통한다. SNS도 뭐 거기 다 올린다. 과거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언택트 시대의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댓글 달기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능력. 표현 욕구, 표현 욕구. 이런 걸 막 표현 욕구가 억누르지 말고 그 욕구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표현해보자는 거죠. 제작 전달 방법. 어, 과거에는 이런 제작하는 것이 전문가만 했지만 현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쉬운 어떤 도구, 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의 주체가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 수업의 후반기 주요 과제가 바로 뭐다? 유튜브 채널 만들고 채널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을 마치고 다음 3주차 미디어 리터러시와 윤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